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으로 최근 인생에 있어 크게 깨닫게 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부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0여 년을 살아보니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게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상을 졸업하고 들어간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 6개월의 짧은 열애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의 첫인상을 떠올려 보자면 공장에서 조장을 맡고 있던 신랑은 공장의 다른 남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휴식 시간이면 밖에 나가 줄담배를 피워대는 공장의 다른 남자 직원들과는 다르게 신랑은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 유흥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팀의 조장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회식 때도 여자 직원들만 두고 남자 직원들끼리 안마방이니 단란주점에 몰려갈 때도 신랑은 그런 공장의 남자 직원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자리에 남아 여직원들이 모두 집에 갈 때까지 정말 여동생처럼 잘 챙겨줬더랬죠. 그래서인지 공장 여직원들 사이에서 신랑은 은근히 인기도 있었어요. 사실 신랑은 평소에 말도 없고 숫기가 없어서 막 재밌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신 묵묵히 주위 사람을 챙겨주는 오빠처럼 자상한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 때문에 인연이 되어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나자 저는 남편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었죠. 바로 남편은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성인이 되기까지 보육원에서 자란 천의 고아라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에게서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 안아주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엄마에게 신랑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털어놓는 게 좀 겁이 나긴 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고아 출신이라는 걸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없던 우리 집 가정 환경 때문에 엄마는 제가 평범한 가족의 일원이 되길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신랑의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동안 신랑이 보육원 출신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데도 지금 공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인정받으며 지내는지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사연을 들은 엄마는 제 걱정과는 달리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난 게 대단하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술, 담배 안 하는 점에서 엄마는 큰 점수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한번 집으로 초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둘이서 자꾸 밖에서 뭐 사 먹지 말고 언제 집에 한번 초대해. 우리 집에? 그래, 지금껏 제대로 된 집밥도 못 먹어봤을 거 아니니. 정말 그래도 돼? 지금 집에 초대한다는 건 엄마 나 결혼 허락한다는 말이지? 또 앞서간다. 그렇게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니 엄마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지. 그렇게 나를 잡고 우리 집에 온 신랑은 엄마에게 정말 집밥이 맛있다며 밥솥에 있는 밥을 싹싹 긁어서 전부 다 먹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넉넉하게 했는데도 말이에요. 엄마는 그런 신랑의 얼굴을 애틋한 표정으로 바라보시고는 집에 갈 때는 공장 기숙사에서 먹을 간단한 반찬도 잔뜩 챙겨줬습니다. 신랑은 그런 호의에 엄마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엄마는 신랑을 안아주며 집밥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셨죠. 눈물이 유독 많은 신랑은 기숙사에 들어가 정말 맛있게 식사 잘했다면서 또 훌쩍이더군요. 저는 평생 집에서 먹던 평범한 집밥인데
그렇게 울면서 감격해하는 신랑을 보니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옆에서 몰래 전화 통화를 엿듣던 엄마도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날 이후 신랑은 엄마의 집밥이 먹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엄마는 주말마다 휴가 나오는 아들을 대하듯 남편을 대했고 결국 결혼 허락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장서방 요즘 많이 야위었던데 기숙사에서 밥은 잘 나오는 거니? 엄마는 참, 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남사스럽게 장서방이 뭐야?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오해하라지. 이제 우리 가족인데 뭘. 여하튼 평일에도 집에 올 수 있으면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렴. 남편이 자주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니 어느새 공장과 동네에 신랑과 제가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2년이 넘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하게 되었죠. 신랑을 아는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착한 남자는 만나기 힘들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줬더랬죠. 저도 주위의 칭찬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빠듯한 공장 월급에 제대로 된 집을 구할 때까지는 엄마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이긴 했어요. 하지만 신랑이 워낙 부지런해서 걱정은 없었습니다. 보니까 신랑은 그동안 보육원에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면서 혼자서 본인의 생활비며 학비를 대느라 조장이긴 해도 벌어놓은 건 거의 없더라고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신랑이었지만 착하고 성실한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정에 굶주려 있던 신랑은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게 오히려 외롭지 않고 좋다며 엄마에게 장모님이라는 호칭 대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너무 낯간지러워서 신랑한테 그게 뭐냐고 타박을 줬어요. 그런데 엄마는 나이 들어 늦둥이 자식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다며 신랑에게 엄마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랑이 들어놓은 청약주택이며 얼마 안 된 돈이지만 꾸준히 모아놓은 적금 통장을 본 엄마는 신랑이 말만 요란한 사람은 아니라고 더욱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았어요. 저도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려는 신랑을 보고 진심으로 우리 집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서서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좁은 집에서 엄마가 불편할 거라며 퇴근 후나 주말에 거의 쉬는 날도 없이 공장 잔업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게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얼굴 보기가 더 힘든 것 같았어요. 저는 얼마 안 돼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져서 다니던 공장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집을 빨리 구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런 외벌이 상황 때문에 더욱 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안쓰럽고 미안하기만 하더군요.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저 대신 남편을 위해 정성껏 아침과 저녁으로 밥상을 차리며 뒷바라지를 했죠. 남편이 다니는 공장은 출근이 아침 6시로 다른 곳보다 일렀어요. 그런데 엄마는 집안의 가장이 아침을 걸으면 안 된다며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불고기를 굽는 냄새며 고춧가루에 푹푹 굴비 졸이는 냄새,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해서 늘 무슨 잔치라도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한 불고기와 굴비,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남편 때문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었고요. 그 즈음 곧잘 있는 쩌릿쩌릿한 아랫배 통증과 무릎 통증으로 집안일을 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남편 생일은 마음 먹고 제대로 차려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무척 속상했어요. 엄마도 반찬 가게에 나가랴 만삭인 절 대신에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었기에 엄마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케이크라도 사서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했죠. 나중에 우리 집이 생기면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차려주자 뱃속의 아이와 그렇게 약속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의 생일이 있기 며칠 전부터 엄마가 뭔가 분주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직접 마장동 정육시장과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공수해온 소고기와 보리굴비로 남편의 생일상을 차리려고 분주했던 거였습니다. 식탁엔 여느 유명 한정식 집에서나 볼 듯한 상차림이 아침으로 떡하니 차려져 있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뽀얀 식탁보도 식탁에 깔려 있었고요. 제 생일은 물론 생전 아버지 생신에도 엄마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상다리 휘어지는 생일상을 받는 남편을 보니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질투가 날 지경이었지만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에 저는 정말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준비한 깜짝 놀랄 선물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생일상 말고도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케이크에 초를 켜자 엄마가 남편에게 목걸이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 엄마가 쓴 편지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동차 키가 들어있었어요. 아니,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됐으니 장서방, 얼른 밖에 나가서 시동 좀 걸어보게. 엄마 말대로 집 밖에는 검은색의 경차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쉽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차를 생일 선물로 준비한 거라고 하더군요. 중고로 산 경차이긴 했지만 아주 튼튼한 차였어요. 덕분에 남편은 공장에서 야간 잔업을 마치고 막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전에는 막차를 놓치지 않겠다며 서두르느라 공장에 지갑을 두고 오거나 넘어져서 다친 적도 있었거든요. 아기가 태어나고 봄이 되면 우리 네 식구는 엄마가 남편에게 선물로 준 차를 타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죠. 봄에 핀 벚꽃 나무들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엄마가 바라던 번듯한 가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좋은 일이 닥치면 이어서 나쁜 일이 온다고들 하잖아요. 다음 해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남편은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다행히 위암 초기라 수술만 잘 되면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의 외벌이로는 아이를 키우기에도 빠듯했죠. 엄마는 그런 저희 사정을 알고는 목돈을 선뜻 내밀면서 남편이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던 저를 대신해 엄마는 남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친아들처럼 극진히 아끼고 보살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폐암으로 잃었기 때문에 제 남편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을 친아들처럼 보살피는 엄마를 보고 사람들은 모자지간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수술 후 회복이 잘 안 되자 엄마는 직접 한약재를 구해 몇 시간이고 탕약기 앞에 앉아 한약을 다려주는 지극정성을 보였더랬죠. 결국 남편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금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남편은 전보다 더 엄마를 친엄마처럼 따르고 존경했어요. 아무리 공장 일이 바빠도 엄마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일찍 집에 들어와 엄마를 챙겼고 반찬 가게가 분주한 날이면 공장 일로 피곤할 텐데도 반찬 가게에 나가 엄마를 도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친아들과 엄마 사이도 이렇게 사이가 각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칠순잔치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어요. 엄마의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이 반찬 맛이 달라졌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엄마는 반찬을 만들다 액젓과 간장을 잠시 헷갈렸다며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때로는 소금과 설탕을 헷갈리기도 해서 장조림을 먹는데 너무 달아서 몽땅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점차 엄마의 가게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어느새 엄마의 반찬 가게를 찾는 손님이라곤 제가 어릴 때부터 와주셨던 시장분들밖에 없었어요. 저도 단순히 반찬 맛이 변한 게 엄마의 입맛이 변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난장판인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머리를 산발하고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에게 뭘 찾고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엄마는 제 마음을 찢어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귀아야, 엄마 큰일 났어. 오늘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이 몽땅 없어졌어. 돈이 없어졌다고? 오늘 엄마가 겉절이 단체 주문으로 30만 원 받은 거 분명 여기 서랍에 넣어놨거든. 근데 없다. 너 못 봤니? 엄마, 요즘 엄마 가게 그런 단체 주문 없는데 확실해? 확실해. 엄마가 그런 거 엄청 정확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디 갔다는 거야? 혹시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너희 요즘 힘들다면서 엄마 돈 가져간 거 아니냐고. 엄마, 우리가 엄마 집에 얹혀 살아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럼 엄마가 분명 서랍에 돈을 넣어놨는데 누가 가져간 거야? 엄마가 착각한 건가 보지. 엄마 잘 생각해봐. 왜 그래? 얘는 엄마는 절대 그런 걸로 착각 안 해. 너 솔직히 한번 말해봐. 너 어릴 때도 엄마 반찬 가게 들어와서 몰래 돈 가져가고 그랬잖아. 다 알아? 엄마, 나 이제 애 키우는 엄마야. 내가 정말로 엄마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너 아니면 누군데? 장서방이 공장에서 일하다 말고 여기서 가져갔겠니? 엄마는 반찬 가게를 완전히 닫은 뒤에도 가족 중에 누군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여겼고 집안은 그런 엄마의 소란으로 언제나 난장판이었습니다. 나중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돈을 훔쳤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이가 입는 옷과 구두, 인형이 모두 자기 거라면서 아이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엄마의 건강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 말이 엄마가 치매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치매라는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병원 의자에 앉아 한참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에 주저앉고 말았고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치매라는 병을 엄마가 앓고 있다는 사실에 절규하고 말았어요. 반찬 가게를 하며 치매 증상이 있었던 엄마는 미각을 잃은 바람에 음식 간을 못 맞춰 반찬 가게 손님들에게 항의를 받거나 환불 요청을 받은 거였습니다.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엄마의 환상 속에서 나온 말들이었죠. 너무 후회가 됐어요. 진작 엄마를 모셨더라면 이 정도로 심해지지 않으셨을 텐데. 의사 말로는 한 번 시작된 치매는 심한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병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 후 엄마는 7살짜리 우리 딸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의 옷이나 머리핀 같은 걸 자기 거라며 뺐더니 나중에는 딸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말도 꼭 아기처럼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딸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자 엄마는 이제 이불에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완벽한 어린애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잠에서 깨는 아침이면 그야말로 집안은 전쟁터였습니다. 엄마가 이불에 싼 오줌이며 똥을 치우느라 집은 오물 냄새로 진동을 했고 어린 딸아이는 할머니가 무섭고 냄새가 난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어요. 심지어 장난감을 주지 않는다며 저와 남편을 마구 때리고 발길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엄마를 안으며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엄마는 대뜸 남편에게 누구냐며 손으로 할퀴기 일쑤였죠. 엄마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손으로 밥을 움켜쥐고서 제 얼굴을 향해 던지는 건 늘 있는 아침 행사였고요. 집안은 점점 난장판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엄마를 붙잡고 정신을 차리라고 울고불고 빌기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정신을 차리며 조금이나마 안정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네요. 한 번은 한밤중에 부엌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남편을 깨워 야구방망이를 들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죠. 그런데 부엌에 가보니 범인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부엌에 들어가 누구라도 내려줄 준비를 하고 있던 남편은 엄마를 보고는 순간 기운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죠. 엄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 전부 먹어치우고 있었어요. 엄마의 입가와 머리카락은 고추장과 음식물로 엉망이었죠. 엄마는 절 잡고 왜 점심을 안 주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2시더군요. 그렇게 냉장고에서 음식을 너무 마구잡이로 꺼내 먹은 탓에 엄마는 심하게 배탈이 나서 병원에 반나절이나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엄마는 해동도 되지 않은 돼지고기며 시금치, 유통기한이 지난 야쿠르트까지 몽땅 다 먹었더라고요. 마침 병원에서 링게를 맞고 정신이 든 엄마는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고 오래 울기도 했습니다. 저도 같이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다시 7살짜리 아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왔는데 분명 집에서 주무시고 계셔야 할 엄마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잠도 못 자고 엄마가 가볼 만한 곳을 찾아다녔죠. 한참 후에 경찰에 연락을 받고 가보니 엄마는 예전에 반찬가게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평온하게 자고 있더군요. 아마도 엄마의 일생에서 반찬가게에 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나 봅니다. 남편은 잠든 엄마를 딸아이 업듯이 등에 업고는 집으로 다시 모셨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근처를 지나가던 시장분이 빈 점포에서 잠자고 있던 엄마를 알아보고는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전부터 우리 모녀를 알고 있던 분이라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안 마시던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오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무슨 일인지 물어도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의 치매도 있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해서 더는 캐묻지도 않고 꾹 참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당연히 또 엄마가 부엌에 나가 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식탁에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만나 보육원 이야기를 했을 때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또 짠한 마음이 생겼고 옆에 다가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남편은 한참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겨우 입을 열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무슨 일 있어? 정말 미안해, 여보. 갑자기 안 마시던 술을 다 마시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당신 정구 알지? 박정구. 정구 씨? 당연히 알지. 우리 결혼식 때 사회도 보고 엄마 칠순잔치에 우리 딸 돌잔치에도 와줬었잖아. 안 그래도 전에 엄마 집 나가고 소식 없었을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왜? 정구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한 거 아니지? 내 질문에 남편은
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출근할 시간이 다 돼서야 남편은 정구에게 사기를 당해 우리가 8년간 모은 1억 원을 다 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간 땅이 꺼지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하더군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제야 그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아침에는 밝아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1억은 우리가 큰 집으로 옮기기 위해 8년간 저와 남편이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결혼식에 사회까지 봤던 정구라는 친구에게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충격이 심한데 남편은 어떻겠어요? 남편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서의 배신, 그리고 전 재산 1억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출근 직전까지 술을 마시던 남편은 기계를 다루는 공장에서 위험하다며 결국 퇴사 통보를 받았고 15년 가까이 일하던 공장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망나니, 나쁜 놈, 비열한 놈, 왼수, 이 모든 수식어가 어울릴 만큼 제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좀 놀아달라고 하면 혼자 가서 놀라며 밀치기 시작했고 집안 일이라든지 청소,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일자리 알아보는 것도 지겹다며 허구한 날 집에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페인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은 또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대낮부터 술을 마신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거였어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는 8년 전에 엄마가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선물한 그 차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윤창호법이다 뭐다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심해지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만 했죠. 남편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음주운전으로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우리 집 통장엔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예전 같았더라면 이런 꼴을 두고만 보지 않으셨을 텐데 엄마는 여전히 딸아이의 인형을 가지고 놀며 7살짜리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냥 남편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점점 병세가 심해지는 엄마의 병원비에 집에 돈 들어가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집에서 늘 술에 쩔어 있던 남편 대신 제가 공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를 요양병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일을 하며 엄마를 보살피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남편 외벌이로 살림만 하다 9년 만에 출근하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제 딸아이만한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며 갑작스럽게 생계를 책임졌던 엄마를 떠올려 보니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제가 공장에 나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남편도 어느새 정신을 차릴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요양병원에 엄마를 여는 데처럼 보러 갔는데 엄마가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사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됐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을 하니 자기가 집에서 모시겠다며 모시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당분간 보살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서 모시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정시에 퇴근하고 엄마와 목욕을 하는데 엄마 몸에 전에 보이지 않던 상처들이 보이더라고요. 팔과 손등엔 멍자국도 보였고 이마에는 심지어 핏자국도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기 바빴죠. 엄마에게 상처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무리 물어도 아이처럼 웃고만 있거나
금세 배고프다고 칭얼댈 뿐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어요. 하필 제가 야근으로 집에 늦게 들어온 날에 그런 상처가 생겼으니까요. 남편이 엄마를 친엄마처럼 여긴다는 건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질 않더군요. 어쩌면 남편이 술을 마시고 곤죽이 되어 있을 때 엄마가 가위나 칼을 들고 실수로 생긴 상처일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이런 제 이야기를 들은 공장 동료는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보라고 권하더군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을 두고 외출할 때 요긴하게 쓰는 CCTV가 있는데 소리도 제대로 다 들리고 화질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술을 사러 나간 사이를 틈타 엄마와 남편이 주로 있는 부엌과 방 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친구 말대로 화분이 난 인형 근처에 두니 크게 티가 안 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 한 번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또 한 번 실종이 된 거였어요. 너무 놀라 동네 방방곳곳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또다시 경찰에 신고한 다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CCTV. 바로 그 CCTV에 엄마의 모습이 찍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 주저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영상에 저는 자리에 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남편은 술을 마시고 낮잠을 자느라 엄마의 식사는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걸로도 마음이 메어지듯 아픈데 남편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밥을 달라고 다리를 버둥대며 떼를 쓰는 엄마를 벽에 소리가 나도록 힘껏 밀쳤습니다. 벽에 엄마가 부딪힌 소리가 영상에 그대로 전해졌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배가 고프다는 엄마에게 뭘 그렇게 종일 처먹느냐고 전에 반찬 가게 하면서 많이 처먹지 않았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울음이 터져나와 더는 영상을 이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남편은 엄마의 얼굴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던지며 소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 있죠? 남편이 던진 10,000원짜리 지폐는 엄마의 얼굴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소주를 사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엄마는 몸을 움츠린 채 지폐를 들고 밖에 나가 돌아오지 않은 거였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는 남편을 깨워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이 나쁜 놈아. 우리 엄마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냐 말이야. 아, 놔. 지금 이 여자가 미쳤나? 니네 엄마를 왜 나한테 찾아? CCTV 영상 다 봤어, 이 나쁜 놈아. 그동안 네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눈으로도 보지 못할 폐악질을 했는지 다 봤어, 이놈아. 그러고도 네가 사위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불쌍하다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건만 엄마가 치매 걸리니까 이런 짓을 해? 그러게 뭐하러 요양병원에 버려놓지 데리고 와서 짜증나게 해? 나 술 덜 깼으니까 저리 꺼져. 깨우지 마. 뭐? 그렇게 술 처먹고 엄마한테 10,000원짜리 주고 술 사오라고 했냐? 넌 내가 앞으로 제대로 복수해 줄 거니까 딱 기다려. 천하의 나쁜 놈아.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며 남편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를 날렸어요. 남편 놈은 본인도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아는지 제게 대응하지도 않고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자, 이제 쌤쌤이다. 너도 나 때렸으니까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뭐? 너 말 다 했어? 정말 쓰레기여도 이런 쓰레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놈하고 입씨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앞에 엄마가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당장 엄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엄마와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안고 한참 울고 있느라 엄마가 누구와 같이 왔는지 알아볼 새도 없었던 거죠. 엄마 뒤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경찰이었어요. 경찰은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고 거리를 방황하는 엄마를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서에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경찰을 보자마자 엄마가 어린아이처럼 배고프다고 칭얼댔다고 했어요. 남편이 밥을 잘 챙겨주지 않았으니 엄마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경찰분들께서는 친절하게도 배고프다고 떼를 쓰는 엄마에게 설렁탕을 사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노숙자라고 여겼다가 엄마가 하는 행동이며 옷 입은 거며 반듯하고 깨끗해서 집을 잃은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경찰분들께 연거푸 감사 인사를 했고 경찰분들은 자신들에게 감사할 게 아니라 이 동네 시장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엄마가 이 동네 분인 것 같아 시장 사람들에게 알아봤더니 많은 분이 엄마를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시장에서 30년간 반찬 가게를 했으니 엄마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집에서 남편 놈과 엄마를 격리시키기 위해 엄마를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 놈을 곧바로 고소하기 위해서였죠. 엄마를 데리고 온 경찰에게 저놈을 잡아가라고 하니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CCTV 영상들을 가지고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반찬 가게를 했던 시장에 달려가 시장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엄마의 반찬 가게 단골이기도 했던 떡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믿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뜻밖의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귀하 신랑 말이야. 네,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방앗간에서 가끔 배달 일을 도와주는 결혼 안 한 총각 알지? 그 총각이 글쎄 네 신랑을 안다고 하더라고. 보육원 같은 동기라고 하대. 네, 그 사람 보육원 출신이에요. 저도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총각 말로는 보육원에서 귀하 신랑이 엄청나게 사고를 많이 일으킨 문제였다고 하더라고. 그런 말을 못 들었지? 그럼요. 저한테는 보육원에서 조용히 지냈다고만 했어요. 에휴, 그랬구먼. 들어보니까 보육원에서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대. 그리고 보육원에서 나와 사회 나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폭행에 사기에 정말 말도 못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네? 뭐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 나이 먹고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건 젊어서 하도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그렇게 된 거였어요. 또 공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냈다는 말도 보육원에 전화해서 연락해 보니 남편이 전에 엄청 사고를 쳐서 그때마다 합의금을 보육원 원장님이 대신 사비로 도와준 거라 그 빚을 갚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완벽하게 과거를 세탁해서 저를 속이고 결혼한 거였습니다. 술, 담배도 못하는 척 연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한 거였죠. 저는 곧바로 집으로 가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집으로 같이 가준 덕분이었죠.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가족같이 지내던 상인들이 합심해서 저와 엄마를 지켜줬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때로 몰려오자 남편은 깜짝 놀래더니 본인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된 걸 파악했는지 쫓기듯이 도망가더군요. 에라이 나쁜 놈아. 한 번만 더 이 집안에 발들이면 우리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줄 알아. 이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아주머니가 울분을 토하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정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게
30년 동안 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상인들과 얼마나 이것저것 풍파를 겪으며 가족같이 지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놈은 상습적인 학대 혐의로 1년여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죠. 과거의 전과 기록 때문에 실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쯤 남편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은 암이 재발되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직접 전화와서 우리 딸이 보고 싶다며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애원하더군요. 참 미친 놈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제 딸을 보고 싶다는 건지, 그러면서 소름 끼치게 장모님은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데 심장이 다 떨리더군요. 곧장 전화를 끊고 번호도 바꾸고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네요. 언제도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 했지만 엄마의 추억이 담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 남편 놈은 평생 후회하며 또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물론 곁에서 돌봐줄 가족 한 명 없으니 더없이 처량할 겁니다. 아마 평생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있듯이 지은 죄가 있었으니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순탄치 않은 결혼은 끝이 났어요.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는 치매에 걸렸고 전 남편과 저는 이혼남, 이혼녀 타이틀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저만 바라보는 제 딸과 엄마를 위해 열심히 달릴 생각입니다. 비록 미천한 몸뚱이 하나뿐이지만 대한민국 아줌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 생각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은 부디 겪지 마시길 바라고 우리 세 식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가정에 축복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